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죄 수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신강은 교재 8페이지입니다. 자, 범죄 수사는 먼저 수사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수사의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수사란 것은 범인을 잡고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 제기를 위한 어떤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란 것은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범인이 남긴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범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race, 좀 유식하게 trace. 그래서 범적은 범죄 행위의 수반하에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현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범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범적, 범죄 흔적, trace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CSI 과학수사대 많이 나오죠. 뭐 요즘 뭐 경찰관 젊은 사람 중에는 CSI 요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들어있는데, 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모든 접촉은 흔적. 여기는 trace를 흔적으로 표현했는데 범적을 남긴다 또는 흔적을 남긴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학수사대 CSI의 로고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돼 있죠?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모든 접촉을 흔적을 남긴다. KCSI입니다. KCSI, 코리아 CSI입니다. 그러니까 CSI 요원들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누굴까 추리해 나가는 거죠. 추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CSI 요원들입니다. 자, 이 CSI 요원들이 지문을 감식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깃털입니다. 여기 지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어떤 분말을 뿌려가지고 요걸 가지고 탁 털면은 지문이 나타나는데 어떤 플래시 같은 걸로 어둑한 상태에서 옆으로 비치면 지문이 육안으로 안 보여도 실제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범인이 현장에 남긴 범적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와 범적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범적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 범적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범죄 행위가 원인이면 범적은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로 맺어 있다.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한 현장에는 반드시 범적이 남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범죄가 남으면 수사의 가능성의 3대 근간, 즉 수사선이 될 수 있다. 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을 수사선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선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자, 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은 범죄는 사람 행동이죠. 짐승 행동이 아닙니다. 동물, 식물 행동도 아니죠. 사람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형, 예를 들면 피를 흘렸다. 혈액이 남고 혈액형이 남게 됩니다. 성범죄는 정액이 남게 됩니다. 뭔가 접촉이 되면 지문이 남거나 어떤 범인의 고유한 수법이 남게 됩니다. 뭐 목을 졸라 주겠다, 집어 던져 주겠다, 때려 주겠다, 뭐 나오겠죠. 사람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남는다는 거죠. 범죄가 남습니다. 범죄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무인도에 산다. 그러면 사회적 행동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목격자에는 CCTV도 될 수 있겠죠.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어딘가에서 사야 될 겁니다. 혼자서 만들어서 범행 도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는 게 많겠죠. 그러면 뭐 메가마트에 샀느냐, 홈플에 샀느냐, 아니면 동네 철물점에 샀느냐, 뭐 다이소에 가서 샀느냐, 도구를 입수한 경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들이죠. 이런 걸 다 추적합니다, 경찰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범죄는 물건, 기타 자연현상을 수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죠. 현장의 변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엔 지문, 족적, 필적들이 남게 됩니다. 족적은 발자국, 필적은 글씨체. 이런 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이고 인간의 행동이고 사회적 행동이고 자연현상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추적하다 보면 범인을 밝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범죄 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고유정이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이 고유정이에요. 전 남편을 살해한 범인인데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경찰에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처음 발견한 것처럼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 남편과 같이 펜션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외부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범인은 고유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 CCTV 때문에 고유정이가 범인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범죄는 인간 행동이면서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밝혀진 거죠. 아주 잔악한 년입니다. 겉으로는 저리 생겼지만 눈매가 매섭게 생겼죠. 다음은 범죄 징표입니다. 범죄 징표는 범죄의 수반하에 나타나는 내적, 외적 현상입니다. 내적, 외적 현상이게 범죄 징표는 내적 현상, 외적 현상인데 범적은 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외적 징표이기 때문에 범죄 징표와 범적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적은 범죄 징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의 징표, 내적인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징표를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죄 일시를 특정하거나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 쓰여지는 수사 자료가 바로 범죄 징표입니다. 그래서 범죄 징표의 형태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가 있어요. 사람의 인상이 남게 되죠. 지문이 남게 됩니다.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불러요. 적극적으로 동일임을 증명한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아닌 가해자의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범인이죠. 만인부동 종생불변. 만 명의 사람이 같지 않고 생을 마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생긴 지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 DNA, 유전자 감식 자료죠.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100만 벌에 99만 9,999% 일치하는 겁니다. 혈액형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자 아닌 가해자 혈액형이 나왔다 하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동일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예를 들면 혈액형이 같은 사람 너무 많죠. A형, B형, O형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이 아니라는 증명이고 지문은 동일이라는 증명이고, 기타 신체 특징으로는 생물적 특징은 신체 불구가 있다. 치아 형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형태, 곱슬머리 등 신체 특징도 생물학적 특징이 한 범죄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특징이 한 범죄 징표입니다. 사람의 성격, 범인의 성격이죠. 성격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혈질인 사람, 차분한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적 면에서 보면 범행 동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범죄는 주로 치정이나 원한인 게 많죠. 그 다음 미진한 범죄, 무동기 범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행을 결의할 때 심는 불안, 초조감, 친지와 상담을 한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 갈등이 표출되죠. 그 다음에 흉기를 준비한다, 현장을 가본다, 답사한다, 알리바이를 만들 걸 연구를 한다. 이런 건 범행을 결의할 때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할 때 심리는 이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숙달된 기술을 활용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 범행 후에는 일시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거나 특수한 꿈을 꾸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위로를 하거나 친지대에 고백을 하거나 노트에 적거나 또는 범인이 자살해버리거나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이전 자료를 없애거나 변명을 준비하거나 범죄 현장을 다시 가본다. 범인은 범죄 현장을 다시 가본다는 말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범행 후의 심리입니다. 심리적 특징이 한 범죄 징표. 이것도 범인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범인의 사회관계에 한 범죄 징표입니다. 사회적 지문과 사회적 파문이 있는데, 사회적 지문은 종적인 사회관계, 행정적 사회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가, 현재는 누구와 만났는가, 이걸 과거는 종적, 현재는 행정적인 사회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명, 가족, 주거, 직업, 교우관계, 이성관계, 그 다음에 경력, 일반 경력이니까 나쁜 비행 경력,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그 사람에게 남겨진 지문입니다. 생리적 지문이 아니죠. 사회적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파문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고, 풍설, 소문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민심동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추미애 아들의 황제 군 복무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민심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관계에 의한 징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의한 징표는 범죄 일시를 확정한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직장의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죽은 지 몇 시간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보고 범죄를 이틀 전에 했다, 3일 전에 했다, 5일 전에 했다.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이죠. 과학의 원리가 도입된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특정할 수 있어요. 이 피해자 물건인가 가해자 물건인가. 유병헌이가 죽었을 때 유병헌이 옆에 성경책이 발견되었죠. 유병헌이 쓴 저서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피해자 것이죠. 자살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작물사범, 예를 들면 도둑놈이 훔친 물건을 이 작물을 어떻게 처분했는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이건 자연현상이죠. A 장소에서 B 장소 옮겨갔으니까. 그 다음에 자살, 타살 여부를 판단해 본다. 예를 들면 자살한 사람, 목매 자살한 사람은 대부분 혀가 튀어나와 있고 똥을 싼다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자살인가 타살인가 본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서에 의한 범죄 징표는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위조 변조했는가 확인한 방법은 지질, 문서의 종이의 어떤 질, 종이 질 차이 많죠. 잉크의 감정, 문자 필체의 감정 등을 통해서 위조 여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범죄 징표를 통해서 여러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범죄 수사의 어떤 기본 원리 중에서 범죄 수사의 가능성, 범죄과 범죄 징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